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병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민사집행법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 보면은 집행문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그 집행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뭐 판결문이라고 하면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라고 하면 수소법원에 가서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집행문 신청을 하면 이러한 이제 문구가 적어줍니다. 이 정보는 피고 누구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누구에게 내어준다. 이런 이제 간단한 문구를 이제 기재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행문인데요. 이러한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게 하는 이유는 재판을 했던 그 수소법원에서 이 집행문을 부여해 주면요. 이걸 가지고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에서는 이거를 보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제 집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법원에서 다시 그거를 심리하고 판단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법원에서 먼저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행법원에 가서 집행을 신청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의의를 보시면은 이 집행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강제 집행에 있어서 이 집행문이 없으면 첫 번째 줄에 보는 것처럼 절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다 됐다 하더라도 집행문이 없이 이루어진 건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거는 말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절차를 보면은요, 9페이지입니다. 보통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구를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집행문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은 그 나의 쌍가루 2번에 보면은요, 특별한 경우의 조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번에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 채권자도 어떤 조건 성취를 먼저 해야지 됩니다. 어, 그 집행 채권자도 자기에게 걸려져 있는 조건을 성취하면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가 확인이 돼야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승계 집행문을 내어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을 받은 원고가 만약에 사망을 해서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엔 집행을 그 상속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승계되었다라는 그 확인을 받아서 그 상속인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건과 승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집행채권자도 조건 성취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판결문상의 원피고가 뭐 사망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로 승계가 되었을 때 그 승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계인이 집행을 하거나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번에 보면은 집행문을 다시 내어주거나 또 여러 통을 내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을 시도했다가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요. 자, 이러한 특별한 이제 경우죠. 조건, 승계 또는 뭐 다시 또는 여러 통 부여 내어줄 때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라에 보는 것처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집행문의 경우에는요, 그냥
수소법원에서 그냥 재판장 명령 없이도 내어주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집행문 부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문 부여가 돼서 이루어진 집행이다. 그런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이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집행 권원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판시 2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판결이 이제 어떻게 났냐면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은 을은 갑에게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러한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가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이전 등기를 이행한다.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집행 채권자의 입장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조건을 성취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집행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집행했다라는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행문이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부여되면 그거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 성취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는 조건, 이제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도 없이 그대로 이전 등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행문 부여가 됐다. 재판장의 명령도 없이 집행문 부여가 됐다. 그리고 그 집행문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거는 무효인 등기가 된다. 그리고 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또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것도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1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건 성취, 그다음에 승계, 다시 여러 통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절차, 그러니까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승계 집행문이 부여가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요. 뭐 이렇게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가 사망을 해서 이렇게 C가 상속을 했다. 포괄승계죠. 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A가요, 요 C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에 대한 승소 판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바로 C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못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거에 기해서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계 집행문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속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양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승계 집행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A가 B에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승계가 뭐 포괄 승계라든가 어떤 양도에 의해서 승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C가 점유율을 침탈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A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요 C에게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예,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예, 이건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포괄 승계라든가 특정 승계 뭐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지 C가 침탈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C에게 이제 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는다든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 판례입니다. 자, 집행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입니다. 강제 집행의 예, 정지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정지는요, 예, 여러분이 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예, 법률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강제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어떤 뭐 집행 권원이 1억짜리 얘기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했는데 뭐 그 돈을 이미 다 갚았다 이거야. 그 돈을 다 갚았다. 그래서 지금 그 강제 집행은 빨리 정지를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잘 알아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끝나버리면은 그 집행은 유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집행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소유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면요, 이 집행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 목적물에 대한 예, 소유권을 상실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 정지를 예,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예,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 민사집행법은 49조예요. 49조 이게 아주 중요한데 강제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49조에 있는 법정 서류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제출하라 이거야. 그거를 제출하면 정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49조에 정해져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서류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서류, 법정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 집행을 정지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사집행법 49조를 보면은요, 여러 서류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집행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읽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뭐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그게 이제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집행법 지식이 없는 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시간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 사실 이게 이제 이것만 알면은 뭐 중요한 건 다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는요, 요 49조 1호에 나와 있는 서류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번에요,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그 서류를 제출하면 정지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할 판결이 만약에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게 이제 가집행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A가 지금 요 가집행 판결에 기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요 집행할 판결, 요거를 취소하는 판결, 취소하는 어떤 서류, 그거를 제출하면 강제 집행을 정지해 준다는 거거든요. 자, 요 가집행 승소 판결을 취소하는 서류 뭐가 있을까요?
B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B가 승소한 판결이겠죠.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그 판결을 제출하면 강제 집행을 정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이라든가요.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 판결.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재심 판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를 제출하면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번을 보면은요.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이죠.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청구 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판결 변론 종결 이후에 B가 A에 대해서 1억 원을 변제했다. 이건 변론 종결 이후에 변제한 겁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만약에 B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B는요. 변론 종결 이후에 1억 원을 변제했으니 강제 집행을 불허해달라. 청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변론 종결 이후에 사유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요 청구 이의가 바로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이죠.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이죠. 제3자 이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판결을 제출하면,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2번을 보면은요. 이후에 나와 있는 이제 서류인데요. 요 49조 이후에 나와 있는 서류인데 강제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1호에 있는 서류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 승소 가집행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자, 1호 사유에 뭐가 있었냐면은 항소심에서 B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 그래서 이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그 판결이 있다. 그거를 제출하면 강제 집행이 정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소심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제출해서 정지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 집행이 벌써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소를 하면서요,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해 달라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상소 제기에 따른 집행의 일시 정지 명령. 그러니까 요 항소심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해 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냥 정지를 안 해주고요. 일정한 이제 담보를 이제 요청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면 강제 집행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일시 정지 명령, 그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후에 나와 있는 강제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청구이의소에서 승소하면 1호의 그 집행 정지 서류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승소 판결을 받았고 A가요. B가 그 이후에 변제를 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 이거 A가. 그러면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구 이의소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제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집행이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것과 거의 비슷하게요. 잠정 처분이라는 걸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이의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 집행을 정지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바로 그냥 정지는 안 해주고요. 일정한 담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를 제공하면 잠정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것도 이후에 나와 있는 강제 집행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자, 13페이지에 와서요.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법정 서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49조에 정해져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되는데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떤 뭐 항소심에서 이제 B가 이겼다. 청구예소에서 뭐 B가 이겼다 하더라도요. 집행법원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반드시 그 판결문을 제출해야지 돼요. 또는 뭐 강제집행 일시 정지를 명한 것, 잠정처분 이런 거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집행법원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청구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류를 집행법원에다가 꼭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청구예소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강제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얻었습니다. 내가 잠정처분에서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출만 하면 됩니다. 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법정 서류만 제출하면 정지가 됩니다. 자, 집행정지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